19편 조국에서 온 뉴스. 보스, 한국에서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아시아 전역의 붕괴를 지켜보며 묘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던 종영에 귀에 한 매니저의 목소리가 파고들었다. 한국, 종영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다. 매니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등 모니터의 한 구석을 가리켰다. 로이터 통신에서 방금 뜬 짧은 속보였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4위, 한보그룹. 금일 최종 부도 처리, 한보그룹.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종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조지 소로스 위뇌는 이 그룹에 대한 데이터가 없었지만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던 김종영의 기억은 그 이름을 똑똑히 알고 있었다. 1997년 대한민국 모든 것의 시작, 그것은 바로 한보라는 이름에서 비롯되었다. 별거 아닙니다. 매니저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과도한 투자로 망한 흔한 기업 얘기입니다. 한국 정부가 잘 처리하겠죠. 동남아의 통화 위기와는 관련 없는 단순한 개별 기업의 파산입니다. 종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관련이 없다고. 아니, 이것이 바로 신호탄이다. 그가 애써 외면하고 있던 5년의 공백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1997년의 기억. 그 재앙의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다. 스탠리, 네, 보스. 한국 관련 데이터를 전부 가져와. 겉핥기식 보고서 말고 우리가 가진 모든 원본 데이터를. 한국 말입니까? 지금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만으로도 당장. 종영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의 낯선 반응에 스탠리는 순간 당황했지만 즉각 고개를 끄덕였다. 우두머리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알겠습니다. 즉시 준비하죠. 종영은 집무실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한보그룹 부도. 그 낯익은 이름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동남아의 붕괴를 강 건너 불보듯 지켜보던 여유는 사라졌다. 그가 쏘아 올린 공, 태국을 무너뜨린 그 거대한 파도가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그의 조국을 향해 밀려오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조국은 이미 그 파도의 시작 전부터 함께 휩쓸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한국은 다르다고. 그 오만한 믿음이 한보라는 두 글자의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줄기를 타고 기어 올랐다. 20편 불길한 예감. 집무실 문이 잠기고 종영은 홀로 남았다. 그는 방금 스탠리가 가져다준 대한민국 경제 심층 분석이라는 제목의 두꺼운 원본 데이터 뭉치를 책상 위에 펼쳤다. 언론에 떠도는 장밋빛 전망 따위는 집어치웠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퀀텀 펀드에 괴물들이 수집한 날 것 그대로의 차가운 숫자였다. 어디 보자. 그는 대한민국의 재벌 구조부터 훑어보기 시작했다. 화면에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순환 출자 구조도가 떠올랐다. 삼성, 현대, 대우, LG, 그리고 방금 무너진 한보. 수백 개의 계열사가 문어발처럼 얽혀 있었다. 이건 기업이 아니라 하나의 제국이군. 한보라는 계열사 하나가 무너진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 거미줄 하나가 끊어지면 연결된 다른 줄들이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데이터를 마주했다. 주요 재벌 기업 부채 비율. 종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즉시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데이터를 나란히 띄웠다. 말도 안 돼.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태국 기업들의 평균 부채 비율이 200%에서 300% 사이. 그것만으로도 끔찍한 수치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 떠있는 대한민국 상위 30대 재벌의 평균 부채 비율은 400%, 500%를 넘나들고 있었다. 이건 미친 짓이야. 그들은 자기 돈 1억 원으로 사업, 5억 원의 빚을 내어 사업을 벌이고 있었다. 그 빚은 어디서 났는가? 종영은 다음 데이터를 확인했다. 단기 외채, 태국, 인도네시아와 똑같았다. 아니, 규모는 훨씬 더 컸다. 그들은 이자율이 싼 해외 자본을 미친 듯이 끌어다가 당장의 수익성도 불투명한 철강, 자동차,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 쏟아붓고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목을 조여왔다. 종영은 이제야 깨달았다. 대한민국은 다른 것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은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더 심각하게 골마터진 환자였다. 단지 한강의 기적이라는 허상과 대마불사라는 재벌의 덩치에 가려져 아무도 그 속을 들여다보지 않았을 뿐이다. 한보의 부도는 시작일 뿐이었어. 그가 태국에서 쏘아올린 신호탄. 그것은 아시아는 위험하다는 공포의 전염병이었다. 그리고 그 전염병은 지금 가장 취약하고 가장 거대한 숙주를 찾아낸 것이다. 전 세계의 자본이 아시아에서 돈을 빼기 시작하면 저 천문학적인 단기 외채는 대한민국 재벌들의 숨통을 가장 먼저 끊어놓을 터였다. 김종영 위 기억 속 1997년의 그 끔찍했던 재앙. 그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었다. 그는 지금 그 재앙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사실은 그 재앙을 촉발시킨 방아쇠를 바로 자기 자신이 당겼다는 것이었다. 21편 우리는 태국과 다르다. 김종영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마른 침을 삼켰다. 책상 위에 펼쳐진 대한민국 경제의 민낯. 400%, 500%.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기에 가까운 부채 비율. 이것은 기업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었다. 그가 태국을 무너뜨렸던 논리는 명확했다. 부실한 펀더멘털, 고정 환율제의 모순, 그리고 과도한 단기 외채. 그런데 지금 그가 마주한 조국의 데이터는 태국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심각했다. 이럴 리가 없어. 그는 퀀텀 펀드의 괴물들이 수집한 원본 데이터를 믿을 수가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그가 알던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였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근면하고 저력 있는 나라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외부 정보를 찾았다. 퀀텀 펀드의 내부 데이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현지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그는 스탠리를 호출했다. 스탠리, 지금 당장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모든 뉴스와 방송을 연결해주게. 경제 관련 채널은 전부 한국 말입니까? 보스, 알겠습니다. 스탠리는 의아해했지만 즉각 지시를 이행했다.
펀드 매니저가 한국의 경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당연했지만 지금처럼 모든 채널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달라는 요청은 이례적이었다. 잠시 후 집무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모니터들이 일제히 대한민국의 방송 화면으로 바뀌었다. 종영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화면 속에서는 마침 동남아 외환 위기 사태를 다루는 긴급 토론이 한창이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정부의 고위 관계자와 머리에 기름을 바른 증권사 이코노미스트, 그리고 점잖은 표정의 대학 교수가 패널로 앉아 있었다. 시청자 여러분,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아시아 위기 전염설 은기우에 불과합니다.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의 위기는 그들의 취약한 경제 구조와 과도한 금융시장 개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어조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종영은 모니터를 노려봤다. 뭐가 다르지? 그는 되물었다. 우리는 저들과 펀더멘털, 즉 경제 기초 체력이 다릅니다. 옆에 앉은 이코노미스트가 안경을 고쳐 쓰며 거들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세계적인 수준의 수출 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또한 곧 흑자로 돌아설 것입니다. 일부 부실 기업의 문제는 발생하고 있지만 그것은 성장 과정에서 겪는 건전한 구조 조정일 뿐입니다. 화면 하단에는 대한민국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 명실상부한 선진국 진입이라는 자막이 자랑스럽게 흘러가고 있었다. 종영은 실소를 터뜨렸다. 펀더멘털, 그는 책상 위에 데이터 뭉치를 노려봤다. 수출 산업, 그 수출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빌려온 빚이 기업 자본의 4배, 5배라는 사실은 왜 말하지 않는 거지. 방송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승리에 도취된 개선장군의 행진곡처럼 울려 퍼졌다. 신문 헤드라인도 마찬가지였다. 동남아발 한파, 대한민국 경제는 끄떡없다. 외환보 요구 문제없어. 태국과는 비교 불가. 대마불사, 부실기업 정리는 시장의 자정작용. 오만함, 그것은 1992년 영란은행을 무너뜨리기 직전에 영국 정부가 보여주었던 그 오만함과 똑같았다. 아니, 그보다 더 심각했다. 영국은 적어도 자신들의 문제를 인지하려 했었다. 하지만 지금 화면 속의 대한민국은 아예 눈과 귀를 막고 우리는 위대하다는 주문만을 외우고 있었다. 태국과 우리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대학 교수가 점잖은 목소리로 결론을 내렸다. 그들은 외환해빈이었지만 우리는 내실을 다져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를 믿고 흔들림 없이 경제 활동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실, 종영은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 내실이라는 것이 자기 자본보다 5배나 많은 빚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란 말인가. 그는 이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대한민국은 자신들의 진짜 모습이 얼마나 끔찍한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라는 감투에 취해 자신들이 이미 선진국이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한복그룹 위 부도를 거대한 빙산의 일각이 아니라 그저 바다 위에 떠다니는 얼음 조각 하나쯤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 순간 종영의 눈에 조지 소로스 위 차가운 이성이 번득였다. 이건 태국보다 더 완벽한 먹잇감이다. 태국은 약점을 감추려고라도 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자신들의 치명적인 약점을 강점이라고 포장하며 전 세계에 자랑하고 있었다. 이보다 더 어리석고 이보다 더 완벽한 사냥감이 있을까? 스탠리, 그는 인터폰을 눌렀다. 한국 관련 데이터를 전부 백업해둬. 아주 흥미로운 시장이 될 것 같으니까. 방송을 끄려는 찰나 화면 속 정부 관료가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동남아에서 불어오는 감기 바람이 태평양을 건너온 우리에게 무슨 영향을 주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은 태국과 다릅니다. 그 오만한 자신감에 찬 얼굴을 보며 종영은 생각했다. 그래, 다르겠지. 태국보다 훨씬 더 처참하게 무너질 테니까. 그가 조국을 향해 냉혹한 사냥꾼의 시선을 고정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22편, 내면의 목소리. 느낌표. 갑자기 머리를 무거운 둥기로 얻어맞은 듯한 격렬한 두통이 종영을 덮쳤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신음을 흘리며 관자놀이를 움켜쥐었다. 조지 소로스 위 몸을 얻은 이래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종류의 고통이었다.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이라기보다는 영혼 깊숙한 곳에서 터져나오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에 가까웠다. 뭐지?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완벽한 조지 소로스였다. 태국보다 더 완벽한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냉철한 이성만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오만한 대한민국 정부의 얼굴을 보며 그는 다음 사냥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태국과 다릅니다. 방금 전 모니터 속에서 울려 퍼졌던 그 오만한 목소리. 그 목소리가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강제로 깨워버렸다. 두통과 함께 데이터가 아닌 기억이 밀려들어왔다. 그것은 조지 소로스의 기억이 아니었다. 오직 그만이 알고 있는 이 세계로 오기 전 김종영으로서 살았던 삶의 파편들이었다. 아버지, 그의 눈앞에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환하게 웃던 아버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작은 하청 공장을 운영하시던 아버지. 그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기적을 온몸으로 살아낸 분이었다. 새벽에 나가 별을 보고 들어오시면서도 그는 늘 입버릇처럼 말했다. 종영아, 우리도 이제 잘 살게 됐다. 이 아빠 세대가 피땀 흘려서 너희는 선진국에서 살게 해주는 거야. 그가 마시던 값싼 소주의 맛, 기계 소리로 쿵쾅거리던 공장의 냄새. 우리도 할 수 있다. 는 그 맹목적이고도 뜨거웠던 자부심. 그것이 김종영이 기억하는 조국이었다. 그런데 내가 뭘 하려는 거지? 종영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데이터 뭉치를 바라봤다. 부채 비율 500%. 그것은 조지 소로스에게는 완벽한 먹잇감의 증거였다. 하지만 김종영에게 그것은 저 빚을 갚기 위해 평생을 바친 아버지 세대의 피눈물이었다. 안 돼. 그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조지 소로스 위 차가운 이성이 즉각 반박했다.
뭐가 안 된다는 거지. 시장의 논리다. 약점은 공격받고 거품은 터진다. 그게 자본주의다. 닥쳐. 김종영 위 자아가 절규하듯 소리쳤다. 논리, 자본주의. 태국에서 네가 한 짓을 봤잖아. 그게 논리야. 그건 약탈이야.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있다고. 태국 방송에서 보았던 모든 것을 잃고 오열하던 여자의 얼굴.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던 남자의 텅 빈 눈동자. 그것이 김종영 위 내면에 잠자고 있던 죄책감을 후벼 팠다. 그런데 이제 그 총구를 내 아버지의 나라, 내 조국을 향해 겨누겠다고. 하지만 저들은 오만하다. 스스로 무덤을 팠어. 우리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공격한다. 소로스의 이성이 냉정하게 반박했다. 그래서 내 손으로 내 조국을 찢어발기겠다고. 내 아버지가 평생 일군 공장을, 내 친구들이 다니는 회사를 내 손으로 부도나게 만들겠다고. 종영은 거울 앞으로 비틀거리며 다가갔다. 거울 속에는 여전히 조지 소로스 위 낯선 얼굴이 있었다. 하지만 그 눈동자, 포식자의 냉혹한 빛이 사라진 그 눈동자 속에서 겁에 질린 채 울부짖는 김종영 위 영혼이 비치고 있었다. 그는 1997년의 비극을 기억해냈다. 한보 위 부도, 그리고 줄줄이 무너져 내리던 대기업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수백만 명의 실업자. 그 끔찍했던 재앙의 끝을 그는 알고 있었다. 안 돼, 안 된다고. 그는 거울을 향해 중얼거렸다. 그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계산된 손익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본능적인 거부감이었다. 김종영 위 자아가 조지 소로스라는 이 거대한 괴물의 몸 안에서 필사적으로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다른 곳은 다 좋아. 인도네시아든 말레이시아든 어디든 상관없어. 그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애원하듯 말했다. 하지만 한국은 안 돼. 절대로. 23편 소로스의 냉소. 안 돼. 절대로. 김종영은 거울을 향해 울부짖었다. 그의 영혼이 조지 소로스라는 육체의 감옥 안에서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었다. 태국의 절규가, 아버지의 땀 냄새가, 그리고 1997년의 그 끔찍했던 기억이 뒤엉켜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조국을 파괴하는 상상만으로도 구역질이 치밀었다. 바로 그때였다. 점점점. 유치하군. 머릿속에서 김종영 위 것이 아닌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경로한 김종영 위 절규와는 정반대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조지 소로스 위 자아였다. 유치하다고 했다. 소로스 위 자아는 마치 성가신 벌레를 쫓아내듯 김종영의 감정적인 발작을 비웃었다. 네가 지금 거울을 보며 애원하는 꼴이라니. 고작 조국이라는 피와 영토로 묶인 낡아빠진 개념 하나 때문에 이성을 잃고 발버둥 치는 건가. 닥쳐. 넌 아무것도 몰라. 그건 내 나라야. 내 아버지. 소로스 위 목소리는 한층 더 냉소적으로 변했다. 태국에서 네가 무너뜨린 그 도시의 아버지는 없었나. 평생 모은 돈을 잃고 오열하던 그 여자는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었고,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던 그 남자는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니었나. 김종영은 숨이 턱 막혔다. 그땐 왜 망설이지 않았지. 그땐 조국이 아니었으니까. 내 나라가 아니면 찢어발겨도 되고, 내 나라면 안 된다. 위선자, 너는 지금 이 순간 네가 그토록 격렬하던 이중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 소로스 위 논리는 비수처럼 날카롭게 김종영 위 감정을 파고들었다. 시장은 시장일 뿐이다. 그 목소리는 집무실의 서늘한 공기처럼 방 안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시장의 국경은 없다. 감정도, 도덕도 없다. 오직 효율과 비효율, 그리고 숫자만이 존재할 뿐이다. 네가 본 그 대한민국의 데이터. 부채 비율 500%. 그것은 숫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다. 나는 병들었다. 나는 곧 죽는다고. 아니야. 그건 사실이다. 너는 그저 그 사실을 외면하고 싶을 뿐이지. 네가 한보 위 부도를 보지 않았나. 그게 시작이다. 썩어 문드러진 환부를 도려내지 않으면 몸 전체가 죽는다. 대한민국이라는 저 거대한 환자는 이미 썩어가고 있다. 네가 공격하지 않아도 저들은 스스로 무너진다. 소로스 위 자아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김종영 위 가장 깊은 곳을 찔렀다. 너는 왜 1992년에 영란은행을 공격했나? 정의를 위해서. 아니, 너는 그 짜릿함을 즐겼다. 국가를 무너뜨리는 압도적인 힘. 시장을 지배하는 제왕이 된 듯한 그 감각. 너는 그 힘에 도취되어 태국까지 망설임 없이 찢어발겼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조국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힘을 쓰길 거부하겠다고. 소로스 위 목소리는 김종영의 귓가에 속삭였다. 너는 왕의 힘을 손에 쥐고 싶어 했지만 그 힘을 휘두를 책임은 지기 싫은 어린애에 불과하다. 너는 이 괴물들의 속을, 이 퀀텀 펀드의 주인이 될 자격이 없다. 당장 그 감상적인 눈물을 닦지 못하면 내가 내 자아를 집어삼키고 이 몸의 진정한 주인이 될 테니까. 김종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격렬했던 감정은 소로스 위 냉혹한 논리 앞에 산산이 부서졌다. 위선자, 이중 잣대, 힘에 도취된 어린애, 모두가 사실이었다. 그는 태국의 고통을 외면했고 승리에 환호했다. 그는 조국의 데이터를 보고 다음 먹잇감으로 흥분했다. 김종영 위 애국심은 조지 소로스 위 거대한 탐욕과 논리 앞에서 너무나도 초라하고 이기적인 감정에 불과했다. 김종영은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웃기 시작했다. 울고 있는 건지 웃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기괴한 소리였다. 그의 눈에 다시 포식자의 차가운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김종영 위 뜨거운 눈물은 증발하고 소로스 위 냉소가 그 자리를 대신 채웠다. 그래, 내 말이 맞아. 그는 거울 속에 자신에게, 아니, 자신 안에 또 다른 괴물에게 속삭였다. 시장은 시장일 뿐이지. 조국 따위,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어. 그의 머릿속을 짓누르던 두통이 사라졌다. 대신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그의 영혼을 감쌌다. 24편 기아차 사태. 김종영 위 감정적인 반란은 소로스 위 무자비한 논리 앞에 하룻밤 만에 진압되었다. 김종영은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봉인했다.
그는 이제 조지 소로스로서 오직 데이터와 시장의 흐름만을 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당장 대한민국을 공격할 준비를 한 것은 아니었다.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한보그룹의 부도가 그저 일회성 사건이기를, 대한민국 정부의 오만한 자신감이 근거 있는 자신감이기를 바라는 미약한 희망이 남아 있었다. 그래, 조금 더 지켜보자. 그는 스탠리에게 동남아 시장, 특히 인도네시아 루피아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말라고 지시하면서도 자신의 주 모니터에는 대한민국 시장의 데이터를 계속 띄워 놓았다. 한보 사태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대마불사, 큰 말은 죽지 않는다는 낡은 신화를 반복하며 시장을 안심시키려 했었다. 그들은 한보그룹을 처리하기 위해 은행들에게 강제로 자금 지원을 압박했다. 소로스의 자아는 그 광경을 비웃었다. 썩은 고기를 다른 썩은 고기로 덮으려는 셈이군. 저 은행들도 곧 한계에 부딪힐 거다. 그리고 그 한계는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찾아왔다. 태국을 무너뜨린 지불과도 달려가 지난 7월 퀀텀 펀드 사무실의 모든 모니터에 붉은색 긴급 속보가 동시에 떠올랐다.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타전된 것이 아니었다. 뉴욕, 런던, 도쿄의 금융시장에서 먼저 터져 나온 비명이었다. 속보, 대한민국 재계 서열 8위, 기아그룹, 부도방지 협약 신청. 점점점 느낌표. 회의를 주재하던 스탠리 드러큰밀러가 말을 멈췄다. 사무실의 모든 괴물들이 일제히 모니터를 바라봤다. 한보는 그들에게 생소한 이름이었다. 그저 14위라는 숫자로 기억될 뿐이었다. 하지만 기아는 달랐다. 그들은 뉴욕 타임스 스퀘어 광고판에서도 유럽의 도로에서도 기아의 자동차를 본 적이 있었다. 기아라고 종영은 심장이 다시 한번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다. 김종영의 기억 속 기아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단순한 기업이 아니었다. 자동차 산업의 자존심이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신화의 상징 중 하나였다. 그런 기아가 재계 서열 8위의 거대 기업이 무너진 것이다. 세상에, 한 매니저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한보가 무너진 지 반년도 지나지 않았어. 그런데 이번엔 기아, 소로스의 자아는 즉각 스탠리에게 명령했다. 기아의 재무제표, 지금 당장. 데이터는 순식간에 화면을 채웠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한보와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았다. 부채 비율 700%. 스탠리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숫자를 읽었다. 세상에, 이자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들은 자동차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철강, 전자,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했군요. 이것은 더 이상 일부 부실 기업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대한민국 재벌이라는 시스템 전체의 문제였다. 정부 반응은 종영이 물었다. 한보 때와 똑같습니다. 기아는 너무 크다.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 어떻게든 살리겠다고 합니다. 은행권에 다시 구제금융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소로스의 자아가, 그리고 억눌려 있던 김종영의 자아마저도 동시에 깨달았다. 저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마지막 실수라는 것을. 바보 같은 놈들. 종영이 자신도 모르게 한국말로 욕설을 내뱉었다. 뭘, 어떻게, 스탠리가 되물었다. 아니, 종영은 영어로 정정했다. 저들이 지금 최악의 수를 두고 있다고 했다. 한보를 살리기 위해 은행들을 압박해서 이미 은행들도 휘청이고 있다. 그런데 이제 기아까지 살리라고. 저건 은행들더러 다 같이 죽으라는 소리다. 그것은 전 세계의 투기 자본에게 보내는 명확한 신호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썩은 환부를 도려낼 능력이 없다. 오히려 그 썩은 부위를 살리기 위해 건강한 피까지 쏟아붓고 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균열. 한보가 두 개 난 첫 번째 금이었다면 기아 사태는 그 금이 댐 전체로 퍼져나가며 쩍 하고 갈라지는 소리 그 자체였다. 대마불사의 신화가 무너지는 소리였다. 보스, 스탠리가 종영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의문이 없었다. 오직 사냥감을 확신하는 맹수의 빛만이 감돌았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대한민국은 태국보다 훨씬 더 완벽한 먹잇감입니다. 종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모니터 속에서 기아를 살리겠다고 필사적으로 외치는 대한민국 정부 관료의 얼굴을, 그리고 그 뒤로 시시각각 폭락하기 시작하는 원화 환율 그래프를 차갑게 응시할 뿐이었다. 희망은 사라졌다.